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권의 스테이블 코인 혁명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에 이어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까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3일 KB, KRW, KRW KB, KRWL 등 무려 32건에 달하는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금융거래업과 전차 이체업으로 분류된 이 상표들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하나증권도 하나 KRW, KRW 하나 등 48건의 상표권을 신청하며 시장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은행은 블록체인 협의체인 DID 협회에 가입하고 타 은행들과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BKRW, KKBKRW 등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금융권의 움직임에 이어 넥슨과 NHN 미래에셋 계열사 등 게임사, 핀테크, 증권사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기본법은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만 갖추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를 10억 원으로 상향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은행권은 예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 속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려는 방어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핀테크와 스타트업은 수수료, 예치금 이자 등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 테더는 작년 이자 수익만으로 130억 달러, 약 18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사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장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패깅 사태가 발생하면 코인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행 중심의 발행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 디지털 자산 시대 새로운 금융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의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신 GSM 아레나 등은 오는 7월 9일 공개될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이탈리아 시장을 통해 가격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Z 폴드 7은 256GB 모델이 2227유로, 512GB 모델은 2309유로에 달합니다. 이는 전작인 폴드 6의 유럽 출고가보다 약 200유로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Z 플립 7 역시 512GB 기준 1425유로로 기존 플립 6 대비 약 200유로로 상승한 수준입니다. 특히 폴드 7은 가격 인상폭이 클 경우 작년 출시된 한정판 폴드 SE를 넘어서며 삼성 스마트폰 사상 최고가 모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전작 폴드 6의 512GB 모델은 238만 원이었지만 여기에 30만 원이 추가될 경우 가격은 260만 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제품 사양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폴드 7은 삼성 폴더블폰 역사상 가장 얇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펼쳤을 때 3.9mm, 접었을 때 8.9mm의 두께의 8.2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갤럭시 S 울트라와 동일한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탑재가 유력합니다.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1000만 화소 카메라도 포함된 트리플 렌즈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 초대장에서 AI 중심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설계를 강조하며 AI 기능과 폴더블 기기의 융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플립 7은 가격 인상과 함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모델에 삼성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500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는 성능과 발열 이슈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특히 내부 공간이 좁은 폴더블폰에 탑재될 경우 발열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최근 벤치마크 결과에서 엑시노스 2500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상회하는 AI 처리 성능을 기록했고 GPU 및 램 호환성도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 뿌리 깊은 엑시노스 기피 정서가 여전한 만큼 가격 인상과 맞물려 소비자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카카오페이가 또다시 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카카오페이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거래 정지입니다. 폭등하는 주가가 발단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들어 주가가 무려 147.8% 폭등했습니다. 24일 첫 거래 정지 이후 25일 거래가 재개되자 장 초반 23.91% 급등해 11만 4천 원을 기록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에 거래소는 투자 위험 경고를 다시 발령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입니다. 만약 27일 거래 재개 이후에도 급등세가 지속되면 또다시 하루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간편 결제 업체 중 선불 충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5,919억 원 규모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페이, 토스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이 같은 선불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게 되며 운용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자본력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는 혼조세입니다. 카카오페이 외의 관련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즈는 전날 6.54% 하락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11.42% 급락, 드림 시큐리티 역시 2.1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마 과열로 단기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개막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해 법원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총합연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측의 불법에 맞선 행위가 손해배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2021년 8월 현대제철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80여 명이 사측의 불법 파견에 항의하며 50일 넘게 통제센터를 점거했습니다. 이후 사측은 이들 노동자와 소속 노조를 상대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중 5억 9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6월 2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노총은 다음 날인 25일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200억 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기물파손, 대인폭행,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법원도 그중 극히 일부만 인정한 것이라며 사측의 청구 자체가 노조 탄압 수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농성은 불법 파견이라는 사측의 위법 행위에 맞선 정당한 항의였다며 오히려 현대제철은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배 청구는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막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이 같은 손배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영계의 반발과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돼 노동운동의 구조적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현대제철 손해배상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노동입법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하나시스템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6일 NH투자증권은 하나시스템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000원에서 68,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9% 가까운 상향폭이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전날 기준 하나시스템의 주가는 58,900원이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방산부문 수출 확대와 실적 개선 기대에 따른 것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시스템이 올해 2분기에 8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지만 1분기보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나시스템은 현재 천궁2, LSAM 등 지대공 방어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 중이며 관련 수주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 추가 수출 가능성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사격 통제 시스템을 하나시스템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지수인 MSCI 한국지수에 최근 신규 편입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MSCI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참고하는 핵심 벤치마크로 이 지수에 포함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정적인 주가 상승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해당 지역과의 무기계약 협상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확대와 지수 편입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화 시스템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만약으로 알려진 오젬픽의 수요가 폭증하자 국내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던 필수 의료 소모품인 주사침의 공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노보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노보파인 플러스입니다. 이 주사침은 통증이 적고 멍이 덜 드는 특성 덕분에 소아나 고령의 당뇨 환자들에게 필수품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소아당뇨 환자 부모들 사이에서 꼭 있어야 하는 제품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노보노디스크는 국내 총판 A사에 노보파인 플러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오젬픽 수요 증가였습니다. 오젬픽은 당초 당뇨 치료제였으나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를 끌며 다이어트 약으로 급부상했고 이로 인해 오젬픽에 동봉되는 주사침 수량조차 부족해졌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오젬픽에만 노보파인 플러스를 묶어 판매하고 단독 판매는 중단한 것입니다. 돈이 되는 오젬픽을 우선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A사와의 공급 계약이 2022년 말까지 유지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공급 중단 이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제품을 대체품으로 판매했지만 소비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아당뇨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 공급 중단 피해가 신고인에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경고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제 법적 분쟁에서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25일 체코 브루도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DF는 지난해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경쟁당국인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UOHS는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고 EDF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때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의 최종 계약을 금지했지만 이달 초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사는 가처분 취소 당일 곧바로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EDF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올해 3월의 계약 일정이 수개월 연기됐습니다. EDF는 체코 법원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한수원이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원전기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지주회사 SK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를 상대로 사업기회 유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K는 당시 LG 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자녀 지분 49% 가운데 19.6%만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29.4%는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가 나머지 지분 인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준 것이라고 보고 2021년 말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과 SK 측은 자녀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 곧 사업 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SK는 19.6% 추가 인수만으로 경영권 확보에 충분했으며 나머지 지분을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를 포기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 회장이 사들인 29.4%의 지분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물량으로 정식 입찰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SK가 최 회장으로 하여금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이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물론 SK그룹 전체가 사익 편취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기업 지주사의 투자 판단이 사익 편취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기준도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와 신규 해양 광구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하며 LNG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EA는 자원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약으로 향후 상업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탐사 및 생산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양라양 분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함을 보유한 지질 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계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말레이시아 두 번째 진출 사례입니다. 앞서 회사는 2021년 말레이 반도 동부 해상의 PM524 광구 지분 80%를 확보하며 가스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광구에서는 기술 평가를 통해 유망한 시추 위치를 선정했고 지난달 첫 탐사 시추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상업성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생산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기준 15위 국가로 페트로나스를 중심으로 한 현지 가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추가 진출을 통해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와 함께 호주에서도 활발한 가스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넥스 에너지 인수를 통해 퀸즐랜드주의 아틀라스, 로마노스 광구에서 지난해 상업 생산을 개시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회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미얀마 가스전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미얀마 서부 A1 광구에서 가스 개발에 나섰고 셰프, 미아 가스전을 연이어 발견하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광양 LNG 터미널 증설이 한창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총 9,300억 원을 투입해 LNG 저장 탱크를 증설하고 있으며 전체 터미널 구축에는 내년까지 누적 1조 9,900억 원, 2030년까지 총 3조 2,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그랜드 뷰 리서치는 글로벌 LNG 시장이 2023년 1226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22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에 발맞춰 LNG 전 밸류체인 강화를 가속화하며 자원개발부터 트레이딩,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관 합작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실증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착수가 연기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민관합장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 12월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고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차세대 소듐 냉각고속로 기반의 SMR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은 당초 올해 4월 착수를 계획했지만 국회가 예산을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며 사실상 착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유지하되 사업 완료 시점을 1년 늦추고 예산을 분산 배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원전시장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SMR의 핵심 기술인 SFR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또한 저압, 고온 조건에서 운전되어 산업용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복잡한 설계와 검증 과정을 요구해 현재 실증 단계에 진입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테라파워는 이미 실증 부지 확보 및 건설 허가를 마친 상태이며 캐나다, 프랑스 등도 실증로 및 수출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높은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실증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실증과 설계가 병행돼야 제때 상용화가 가능한데 일정 지연으로 팔 수 있는 제품조차 없는 상태로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현대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모했지만 현대건설이 단독 지원해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며 원자로 설계 기술 확보를 통한 원자력 밸류체인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이 심각한 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25일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이 알자지라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정부 측 인사가 핵시설의 심각한 손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 협력 중단 방침과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에 핵시설의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며 반복적인 공격을 받은 만큼 확실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습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등 핵시설을 목표로 한 점에 대해서 타격은 제한적이며 주요 농축 우라늄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이란 내 정세와 국제적 반응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의 모하마드 에슬라미 청장 역시 전날 공격받은 핵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으며 핵심 시설의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이번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IAEA와 같은 협력 중단 및 핵 프로그램의 향방에 대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대응 여부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반이란 정서가 극에 달했던 시절에 나온 노래를 배경으로 최근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장면을 편집한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겁니다. 길이 57초의 이 영상은 최근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장면과 함께 1980년에 발표된 밤 이란이라는 노래를 사용된 이른바 이란 폭격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노래는 1961년 발표된 팝송 발바라 안을 패러디한 곡으로 당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직후 만들어져 미국 내 강한 반이란 정서를 대변했습니다.
가사에는 이란을 폭격하자, 모스크에 돌을 던지자, 아야톨라를 상자에 가두자, 핵으로 때려버리자 라는 식의 도발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난 22일 미군이 이란 포르도 및 나탄즈 핵시설을 초대형 벙커버스커로 타격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의 위용도 강조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별다른 설명 없이 업로드됐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올린 건지 보좌진이 올린 건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영상 공유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의도를 담은 것인지 혹은 대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의도적인 도발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도 근로자처럼 단체 교섭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가맹점주 간에 벌어지는 을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9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문제는 시각을 바꿔 임금을 지불하는 측을 봐야 한다며 이들의 지불 능력을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통로가 최저임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편의점주가 단체를 꾸려 프랜차이즈 본사와 단가, 영업시간, 임대료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사회적 통로가 열린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시기 고율 인상으로 인해 을을 갈등이 심화됐으며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이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 유지의 최소 기준임을 주장하며 매년 임금 수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존의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감면 등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하며 본사에 쏠린 이익을 점주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 프랜차이즈 점주가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거나 종속적 자영업자 지위를 부여받아 본사, 근로자와 3자 합의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등 다양한 교섭 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가맹점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민주당은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권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주체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하면서 초강력 벙커버스터 GBU-57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GBU-57은 공식 명칭이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즉 MOP로 불리는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입니다. 이 무기는 13.6톤에 달하는 무게와 강철로 합금된 외형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벙커나 터널처럼 깊고 견고하게 매설된 지하 구조물을 공격하는 데 특화돼 왔습니다. 지상에서 투하된 GBU-57은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해 적의 지휘부나 핵 개발 시설 등 중요한 군사 목표물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가장 최신식인 GBU-57은 과거 사용되던 BLU-109 같은 전작보다 무려 10배 이상 강력한 폭발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GBU-57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여러 개 확인되며 이 무기의 실전 투입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GBU-57은 1976년 개발된 GBU-12를 기반으로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 폭발을 목적으로 2009년 개량된 모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벙커버스터가 최대 약 61m, 즉 200피트까지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기술 발전으로 실제로는 그 이상의 관통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에는 GBU-28과 GBU-57 두 가지가 있습니다.
GBU-28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지하시설 타격을 위해 급히 개발돼 실전에 처음 등장했으며 30m 이상의 흙과 6m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이란 지하 핵시설에 처음 사용된 GBU-57은 무게가 13.6톤에 달하며 60m 이상의 땅과 19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GBU-57은 현재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탑재가 가능하며 GPS 기반으로 더욱 정밀한 폭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또 다른 무기는 바로 한국이 보유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입니다. 현무5는 2024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초대형 미사일로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과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힙니다. 이런 초고속 낙하로 인해 미사일이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인공 지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무5의 탄두 중량은 GBU-28이나 GBU-57 벙커버스터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크며 세계 최대급입니다. 수십 발을 동시에 투하할 경우 핵 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지하 핵시설에 대한 재래식 타격의 현실화를 보여주며 한반도에서도 현무5와 같은 자체 타격 체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20년 만에 소정 근로시간을 조정하며 임금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최근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59.5%의 찬성률로 가결됐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해 시간의 수당과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소정 근로시간이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의 수당 지급 기준이 낮아져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수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소정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약 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조정은 그동안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과 최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임금교섭에 반영하면서 이번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제도도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세지원금 인상, 주택매매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 확대, 자격수당 신설,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 개편 등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말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소정 근로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에 이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 자산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패깅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 자금 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해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오류, 범죄 악용 등 결제 운영 측면의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통화의 신뢰성 저하와 은행 신용 창출 약화 등으로 통화 정책의 유효성도 제약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 측면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또한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BIS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투명성 문제와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BIS는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을 경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글로벌 결제 주요 수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주요 10개 스테이블코인 기준으로 2,309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이나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회사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삼성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국내 대기업 그룹 전체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25일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총자산 5조 원 이상 92개 대기업 집단의 2024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SK그룹의 영업이익이 27조 1,385억 원으로 삼성그룹의 27조 352억 원보다 0.4%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 변화의 핵심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에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1조 3,314억 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2조 3,610억 원보다 약 9조 원 가까이 앞섰고 이로 인해 그룹 전체 실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SK그룹은 그룹 전체 순이익 증가율에서도 2023년 6,582억 원에서 2024년 18조 3,595억 원으로 무려 2,689.1% 급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여전히 매출, 순이익, 고용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그룹의 매출은 399조 6,362억 원, 당기순이익은 41조 6,220억 원, 고용인원은 28만 4,761명으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매출 292조 1,195억 원, 순이익 23조 7,712억 원, 고용은 20만 3,915명으로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재작년 그룹 전체 영업이익 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SK와 삼성에 이어 3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룹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조현범 한국의 컴퍼니 회장과 박정석 고려 HC 회장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엔 컴퍼니 그룹은 지난해 한운 시스템을 흡수하면서 매출이 전년 4조 2,239억 원에서 8조 4,668억 원으로 1년 새 2배 늘었습니다. 고려 HC는 고려해운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그룹 영업이익이 2023년 453억 원에서 2024년 7,029억 원으로 1,450.3% 급증했습니다. 그룹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에서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크래프톤의 영업이익률은 43.9%, 순이익률은 50%에 이르며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강력한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2024년 국내 대기업 그룹의 경영 실적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형 그룹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한온시스템, 고려해운, 크래프톤 등 중견 중소그룹의 돌풍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과 크래프톤의 게임 성장세가 그룹 실적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각 그룹의 변화와 성장세가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관련 상표권 출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4개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 상표들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암호화폐 채굴업 등 3개 상품 분류에 걸쳐 총 12건으로 등록 신청됐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지난 17일 PKRW, KKRW, KRWP, KPKRW, KRWKP, KRWK 등 6개 상표를 동일하게 96, 36류, 42류로 분류해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 계열사는 자사 브랜드와 원화를 결합한 다양한 상표를 선점함으로써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의 상표권 출원 움직임은 최근 국회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인 국내 법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도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디지털 자산 혁신법 발의를 예고했으며 이 법안은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산업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에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면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의 계열사 미래에셋 컨설팅이 KRWM, KRWX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은행권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증권사들도 관련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디지털 자산 사업 진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카카오 관련주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혜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는데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달 들어 57% 올랐고 카카오페이는 같은 기간 143% 급등하며 전날에는 주가 과열로 인해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과 투자자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보유량이 단 일주일 만에 124억 달러어치나 급감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 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업비트, 바이비트, 비트파이넥스 등 주요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6월 18일 이후 불과 7일 만에 약 57억 3,6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약 10%에 해당하며 달러 환산으로는 약 124억 달러 규모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감소폭이 눈에 띄는데요. 6월 18일 기준 약 60억 개 이상이었던 XRP 보유량이 현재 10억 개 수준으로 급감하며 50억 개 가까운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는 6억 개, 바이비트는 1억 2,700만 개, 비트파이넥스는 315만 개의 XRP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통 대량 인출, 즉 장기 보유 목적의 외부 지갑 이동을 의미하며 단기 매도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자산 이동을 넘어서는 시장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XRP 분석가 미스터 줌과 레미 릴리프는 이번 현상이 공급 쇼크로 이어질 경우 XRP 가격이 25달러에서 최대 75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웨일 얼럿이나 XRP 스캔 같은 온체인 추적 플랫폼에서는 해당 대규모 이동에 대한 명확한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거래소의 콜드 월렛 이관이나 내부 제조 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빠르게 줄어든 XRP, 단순한 이관일지 진짜 쇼크의 전조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XRP가 미국 국채와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토큰화 생태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투자 전문 매체 더모틀리플에 따르면 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도 파이낸스가 약 6억 9,3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기반 자산을 XRP 레저에 온체인화하며 암호화폐 XRP가 전통 금융 인프라의 핵심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 시도가 아닌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리플이 발행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24시간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브로커리지를 거치면 최대 2일까지 걸리던 거래 대금 결제를 XRP 레저 기반 시스템은 몇 초 안에 처리합니다. 특히 XRP는 KYC와 AML 기능이 내장된 프로토콜로 설계돼 있어 규제를 중요시하는 기관들의 입맛에 맞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토큰화된 실물 자산의 증가세로도 확인됩니다. 현재 XRP 레저상에 존재하는 RWA는 약 1억 5,700만 달러로 한 달 새 35% 증가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에 비하면 작지만 규제 기반 실용성 중심의 수요가 XRP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XRP는 결제 수수료 지불 시 XRP 보유가 필수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실물 자산 거래가 많아질수록 실수요 기반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 장기적인 실사용 기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규제 변수나 경쟁 체인의 기술 모방 가능성 등 위험 요소도 존재하지만 XRP는 기관 채택을 중심에 둔 실용성 전략에 집중하며 디지털 인프라와 실물 금융을 잇는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의 공급 압력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는 시장 분석업체 토크노미스트를 인용해 총 8,943만 달러 규모의 토큰 해제 일정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해제 대상에는 솔라나, 도지코인, 월드코인 등 주요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포함돼 있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토큰 해제는 크게 클리프형과 라이너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클리프형 해제는 특정 시점에 대규모로 토큰이 일괄 해제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블라스토가 2,380만 달러, ACX가 1,515만 달러, 베놈이 986만 달러 규모를 각각 해제할 예정입니다. 라이너형 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솔라나는 6,740만 달러, 월드코인은 약 3,420만 달러 상당의 3,700만 토큰, 도지코인은 약 1,560만 달러 규모의 9,500만 토큰, 아발란체는 1,260만 달러어치 70만 개의 토큰을 해제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해제는 유동성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리프형 해제는 예고된 시간에 대량 물량이 한 번에 공급되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